지난 시간에 우리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알짜 힘 구하는 방법과 알짜 힘이라는 건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돌림힘은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이랬을 때 알짜 힘이 0인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힘의 평형 상태. 돌림힘의 합이 0인 상태를 돌림힘 평형 상태. 그 중에서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이 둘 다 만족돼서요. 물체가 이동도 안 하고 회전도 안 하는 완벽한 정지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하더라.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 중에서 첫 번째 힘의 평형이라는 알짜 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어떤 물체의 오른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20N처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은 그냥 더해버리면 알짜 힘 구하는 방법이야. 그치? 자, 오른쪽으로 20N, 왼쪽으로 10N처럼 두 힘이 반대 방향인 두 힘은 반드시 빼야 알짜 힘 구하는 거야. 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고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알짜 힘은 오른쪽으로 10N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나갔어. 만약에 오른쪽으로 4N이고 위쪽 방향으로 3N이야. 둘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야. 이때 얘는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니? 인 것처럼 두 힘이 같은 방향도 반대 방향도 아닌 비스듬한 방향일 때는 두 힘을 이용해서 뭐 그리라고 그랬지?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두 힘의 작용점에서 반대편 꼭지점으로 대각선을 그린 게 진짜 힘 방향, 알짜 힘 방향. 그랬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알짜 힘의 크기야. 몇 뉴턴? 5뉴턴.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비스듬한 방향일 때 알짜 힘 구해야 되는데 이때 느끼셔야 돼요. 같은 힘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몇 도? 0도. 반대 방향은 두 힘이 이루는 각도가 180도. 이때 두 힘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짜 힘의 크기는 뭐해진다? 작아진다. 알겠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되고요. 그랬을 때 두 힘이 오른쪽으로 10N, 왼쪽으로 10N처럼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때가 알짜 힘이 0인 힘의 평형 상태. 이렇게 되면 물체는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웠던 거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 돌림힘인데 이 돌림힘이라고 하는 게 힘이니? 이건 힘은 아니야.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인데 돌림힘 단위는 뉴턴미터로 이건 그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능력. 그쵸? 이 돌림힘은요. 이렇게 벽면에 나사로 물체를 이렇게 조여놓고요. 자, 이 받침점을 중심으로 내가 1m 떨어진 곳에서 10N의 힘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늘렸어. 그랬더니 이입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해서 이렇게 왔어. 자, 그러면 내가 준 F1이라는 힘이 만든 돌림힘이 얼마야? 이거 구하는 거였어. 그치? 돌림힘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곱한 값이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1m고요. 거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10N이기 때문에 얘는 10Nm의 돌림힘을 받고 회전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돌림힘을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구들이야. 그 도구의 근간이 바로 누구냐면 지뢰야. 맞죠? 지뢰는 한쪽을 받침점으로 해서 짧은 쪽에 우리가 무거운 물체를 놔요.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져 있어. 그랬을 때 내가 4m 떨어진 곳에서 돌림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눌러줘야 되는 최소한의 힘이 얼마니? 뭐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돌림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은 얘가 만든 돌림힘과 얘가 만든 돌림힘의 크기 같아야 돼. 그랬을 때 얘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고요. 얘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만들어서 그게 같은 힘이 이 수평을 유지하는
제거하거나 아니면 등속도로 회전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 그랬을 때 얘는 힘이 200에다가 1m만큼의 볼륨을 줬는데 얘는 힘은 얼마인지 모르고 떨어진 거리가 4m예요. 길이비가 1대 4기 때문에 힘의 비는 4대 1이면 되기 때문에 50N의 힘이 최소한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지뢰라고 하는 막대가요. 물체한테 힘을 주는 이 점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작용점, 기억나지? 그리고 받침대가 힘을 주는 지점을 우리가 받침점, 그리고 내가 직접 힘을 주는 이 지점을 우리가 힘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지뢰의 구조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뢰의 3요소 그랬어. 근데 이 지뢰의 3요소의 위치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용점 다음이 받침점이고 받침점 다음이 힘점이면 이건 지뢰 중에서도 일종 지뢰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고정도를 내가 그래. 기억나니? 오케이. 그 다음에 2종 지뢰라는 것도 있고 3종 지뢰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위치만 바꾸면 돼. 앞에 있는 두 개를 바꾸면 2종 지뢰, 뒤에 있는 두 개를 바꾸면 3종 지뢰야. 그치? 그래서 2종 지뢰는 받침점 다음이 작용점, 작용점 다음이 힘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음직도를 내가 그래요. 그 다음에 3종 지뢰는 뒤에 있는 두 개를 바꿔서 작용점 다음에 힘점, 힘점 다음에 받침점이 오게끔 한, 그래서 우리의 손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겠죠? 자,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다. 이러한 도구들은요, 자, 내가 도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있어요. 아까처럼 200N짜리를 50N의 힘으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 중에서 힘을 줄이는 힘의 이득을 보는 도구가 있는데 만약에 원래 물체의 무게에 비해서 4분의 1 작은 힘을 줬다면 거리는 반드시 4배 늘어나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에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의 양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구상에 어떤 도구를 사용해도 일에는 이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싸잡아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일의 원리가 성립된다. 이런 거 배웠어. 맞지? 이게 첫 주에 너네하고 나하고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오셨는데 내신 기간을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죠. 자, 혹시 12페이지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만한 문제가 있으면 질문.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세요. 12페이지는 없어요. 넘겨볼게요. 자, 넘어오시면 18페이지요. 여기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18, 19페이지. 얘는 괜찮은 거. 18, 19페이지 괜찮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요즘에 완자책이요. 거의 하이탑 수준으로 어려워져 있어요. 교재가 개편되면서. 그러니까 질문 꼭 하세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20페이지를 좀 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20, 21페이지에서 질문. 괜찮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1 과정에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응용 문제가 나오면서 내신에서의 심화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22, 23에서 질문. 13번. 11번. 자, 11번하고 13번하고 선생님이 두 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좀 풀어봐 드릴게요. 그 중에 11번 먼저 볼게요. 11번. 그림과 같이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에 점 O와 점 P에 받침대를 놓고 물체 A를 막대 오른쪽 끝에 올려놓았더니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였다. 막대와 A의 질량을 각각 2kg이고요.
자, 막대의 길이가 5m입니다. 그 중에서 O와 P 사이의 거리가 4m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면 실제로 얘는요, 수능 문제입니다. 그것도 물투 수능 문제예요. 자, 보시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받침대처럼 보이는 게 두 개 있어요. 원래 받침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처럼 보이는 아이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막대에도 무게가 있고 거기에 물체까지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 막대예요.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이 막대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을까? 막대에 힘이 작용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을까? 네 군데 있습니다. 일단은 얘를 우리가 첫 번째 이 지점이 O점이고 이 지점이 P점이라고 했어요. 자, O지점에 있는 받침대가 막대를 밀어 올리는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똑같이 P지점에 있는 받침대가 막대를 밀어 올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럼 위쪽 방향으로만 작용하면 막대는 로켓처럼 발사돼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정지 상태야. 정지기 때문에 합력이 얼마 된다는 얘기야? 0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막대에 무게가 있어요. 막대의 무게는 무조건 균일한 모양일 때는 그 막대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5m짜리니까 이미 이 막대의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서부터 2.5m 떨어진 곳에 2kg니까 20N의 힘으로 누르는 무게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력가속도를 중학교 때처럼 9.8로 안 하고 10으로 본다고 치죠. 그럼 20N의 힘으로 누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또 여기 위에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물체가 2kg짜리 물체가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도 이 물체의 무게가 이 막대를 누를 겁니다. 자, 이 위에 있는 물체가 누르는 무게도 한 점에 작용합니다. 모든 힘은 한 점에만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정확하게 가운데 어디? 요 끝에 얘를 누르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라고 딱 가운데 걸쳐놓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라고. 그래서 A라는 물체가 누르는 힘도 2kg니까 20N의 힘으로 누릅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수능에서도 언니 오빠들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아무 생각 없이 풀 수 있다면 대단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우리는 이때 이 막대는 어쨌든 간에 결론이 정지다. 정지되어 있다는 건 얘는 완벽한 평형, 아까 말씀드린 역학적 평형상입니다. 역학적 평형이라는 건 첫 번째 힘의 평형이 성립된다는 얘기야. 힘의 합력이 여기란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힘 F0에다가 FP를 더한 값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20에다가 20을 더했으니까 40이겠죠? 4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완벽한 평형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돌림 힘 평형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돌림힘을 만들려면 받침점이 있어야 돼요. 자, 받침점은 한 군데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받침대로 놓으시면 돼요? 받침점은요, 보면은 정지 상태일 때 힘이 작용하는 어떤 지점도 다 받침대가 될 수 있어요. 굳이 여기서만 고를 필요 없고요. 여기 작용하는 힘 네 군데 어디든 받침점으로 놔도 무방하다. 근데 문제를 쉽고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을 모르는 지점을 받침대로 놓는 게 그 지점의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지수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을 거예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받침점에 있는 이 힘은 물체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고요. 이 받침대가 작용한 이 힘은 이 막대를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물체의 무게와 똑같이 얘도 시계 방향 돌림힘을 만듭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도 힘이 작용했었는데요. 이 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기 때문에 돌림힘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보시면 시계 방향의 돌림 힘 1번과 2번을 합한 값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 3번과 같다라고 하는 식을 만들 수 있죠. 이게 돌림의 평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돼요. 1번은요. 자, 5점에 있는 받침점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 26N의 힘으로 누르고 있으니 1번이 만드는 돌림힘은 20 곱하기 2.5예요. 그 다음에 2번이 만드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20N이고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m입니다. 자,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같아야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을 만드는 FP의 힘은 모릅니다. FP라는 힘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4m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맞아. 자, 그랬을 때 요거 계산하시면 150입니다. 그러면 이 값도 150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냐? 그러면 FP는 얼마 나오냐? 150이니까 40 얼마? 이거 4로 나눠야 되잖아. 4, 30이니까 30이구나. 얼마 나오냐? 37.5. 그래서 FP의 힘이 37.5N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FP라는 힘이 37.5라는 걸 확인했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힘의 평형을 만들어놨던 이 식에다 대입하면 F0의 힘이 나오겠죠? 이 힘이 2.5N이라는 거죠. 그래야 합쳐서 40이 돼서 힘의 평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막대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입니다. 반드시 왜? 정지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15배니 라고 하면 이 힘의 15를 곱한 값이 얘랑 같니? 같대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디귿 P를 회전축으로 했을 때 A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과 5점에서 받침대가 막대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돌림 힘의 방향은 같으니까 두 개가 시계 방향으로 같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쉽지 않아. 이 문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선생님이 오랫동안 고3 아이를 가르쳤었는데 매번 질문하는 고3 아이들조차도 매번 질문했던 문제가 1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 가서 반드시 다시 한번 나 문제 풀어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도 질문하셨어요.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길이가 3의 1인 균일한 막대의 왼쪽 끝을 받침대가 받치고 있고 오른쪽 끝에 실을 연결해서 매달았더니 수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대 위에 P와 Q는 각각 막대의 왼쪽과 오른쪽 끝으로부터 L만큼 떨어진 두 지점을 얘기한답니다. 자, P점에는 질량이 2m인 물체 A가 정지되어 있으며 실이 막대를 잡아당기는 힘은 F0라고 칩니다. 자, 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렇게 막 문자가 나오는 게 어색하죠. 한 번도 문자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문자가 주는 그 자체가 난이도를 되게 높이는 듯한 느낌. 그래서 더 허리죠. 이쪽 끝에 받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이거를 3등분 해놓은 지점에 여기를 P점으로 보시면 되고 P점에 2m짜리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2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막대를 누릅니다. 그래서 자, 그랬을 때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 된다 했으니까 얘 질량 2m에다가 중력 가속도 그냥 G로 쓸게요. 10으로 안 하고 되겠어. 그래서 2mg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Q점. 그리고 이 끝에 이렇게 벽에 이용해서 실을 이렇게 묶었어.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실은요 항상 물체를 당깁니다. 어느 방향으로 당기냐면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멋진 말로 장력 이렇습니다.
항상 실은 물체를 식의 중심 방향으로 무조건 당깁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 입장에서는 실이 이 방향으로 당기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모든 실은 실의 중심 방향으로 양쪽에서 물체를 잡아당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막대에도 질량이 있는 거 아세요? 이 막대의 질량을 m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이 막대 정확하게 가운데에서 막대의 무게도 작용하고 있겠죠. mg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놓치지 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때 실이 잡아당기는 힘을 T가 아니고 F0라고 하라고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저 F0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로 정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A를 Q에 놓아 막대가 수평을 유지할 때 실이 막대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놨을 때 실을 당기는 장력이 F0. 근데 이 물체를 요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놓을게요. 그때 장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얼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물체를 P에 놓던 Q에 놓던 막대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가 P에 있을 때요. 됐어? 물체가 P에 있다. P에 있을 때 보시면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이네. 그쵸? 그리고 얘가 반시계 방향이네. 돌림의 평형이네. 맞아요? 아까랑 같은 거. 요거 1번, 2번, 요거 3번. 그 중에서 시계 방향의 돌림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과 같다. 요 얘기죠. 정지 상태입니다. 시계 방향의 돌림임은요. 위에 있는 공 모양의 물체와 이 막대의 무게가 만드는 돌림임이 시계 방향 돌림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의 돌림임은 2mg 곱하기 받침점으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돌림힘은요. 그래서 mg라고 하는 힘으로 받침대로부터 이 막대 전체 길이가 3L이니까 무게중심은 정가운데 1.5L만큼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1.5L이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실만 만들고 있어요. 자, 실에 작용하는 힘은 F0 떨어져 있는 거리는 3L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3.5mgL이 시계 방향 돌림힘이니까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도 3.5mgL이어야 되는데 그 크기와 같은 게 3F0L. 쓸데없는 거 날릴게요. 그러면 F0라고 하는 그 힘의 실제 값은 3분의 3.5mg의 크기를 얘기한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이물체를 옮길게요. 여기고요. 그러면 이물체가 누르는 EMG라는 무게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 위치가 여기 와서 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체의 위치를 Q점에 갖다 놓는다. 물리는 천천히 푸셔야 돼요. 빨리 풀려고 하시면 오히려 오답이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자, 보시면 시계 방향의 돌림이며 여기에 있는 무게의 중심과 이물체의 무게가 합쳐서 돌림을 만드는 거 맞고요. 얘가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계 방향의 돌림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과 같다. 똑같고요. 1번의 돌림이가 2번의 돌림을 합한 값이 바로 장력이 만든 돌림의 크기와 같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거리만 달라진 거야. 해볼게요. 1번 얘 무게요. 2mg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입니다. 더하기 mg고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대로 1.5m입니다. 그리고 장력이요. 새롭게 바뀐 장력은 F0가 아닐 거니까 우리 그냥 T로 넣을게요. 그래서 T 곱하기 3L이요.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5.5 mgl 됩니다. 그게 3tL이 돼야 되니까 L은 쓸데없으니까 날리시면 이때 t의 정체가 3분의 5.5 mg거든요. 그러면 F0의 몇 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얘 되니 이런 얘기잖아요. 쓸데없이 이거 날리시면 되는 거고 얘도 날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3.5분의 5.5니까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7분의 11이죠. 됐어? 그래서 7분의 11배니까 자, 이 t의 정체는 7분의 11f0의 크기를 가져요. 이런 뜻이에요. 숫자도 더럽죠? 고등학교 숫자가 이렇게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도 돌림임에 해당되는 모든 문제 이해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개념을 정리한 거고 이 두 문제는 이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하이레벨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렵게 못 나와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게 물투에서도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물어도 내려왔어. 그럼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정말 애들은 다 틀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물투에서 이 정도의 수준도 어렵다 그랬는데 물원으로 내려와서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오시면 24페이지까지 풀고 25는 지금 하지 마 그랬어요. 그죠? 24페이지에서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돌림임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을 하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단과에서 정해진 주차 안에 이걸 다 푸는 게 사실은 내용도 다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시간을 엄청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겨우겨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보죠. 자, 오늘 하셔야 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물체의 평형을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해서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셔야 되는 거 물체의 운동이고요. 원래 물리 1에서 얘가 맨 앞단원이었어요. 근데 물투에서 내려온 평형 때문에 걔가 앞으로 간 거 뿐이고 이 부분 물체의 운동 여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물체 운동에다가 뉴턴의 운동 법칙까지 두 단원이 붙어서 한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따라오셔야 되는데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물체 운동입니다.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그 물체의 운동성을 기준으로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미래탐구 건물처럼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위치에만 있어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 이런 애들을 물리에서 당연히 정지된 물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 밖에 있는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면 위치가 바뀝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우리는 운동하는 물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운동하는 물체입니다. 자, 그러면 정지된 물체와 운동하는 물체가 뭔가가 달라? 엄청 달라. 됐어? 그래서 누구도 정지된 물체를 보고 간다! 라고 얘기 안 하고요. 가고 있는 물체를 보고 누구도 멈춰있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로 우리가 구분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운동하는 물체는요. 매 순간 그게 바뀌던 안 바뀌던 상관없이 매 순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뭘 같습니까? 방향이라는 걸 같습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10m를 떨어진 곳을 이동해 오더라도 어떤 애는 1초 만에 어떤 애는 1시간 만에 오잖아요. 그러니 움직이는 물체는 또 모두 같습니까? 빠르기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특징을 뭐라고 한다? 운동 상태라고 하는데 그 운동 상태가 바로
줄여서 헝아들하고 맨날 빠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만 운동하는 물체고요. 빠르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물체가 바로 정지된 물체입니다. 되겠어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 얘 움직여, 얘 안 움직여.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빠르기와 방향을 갖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움직이는 물체가 움직이니까 어딘가를 향해 가는 방향을 갖는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이 방향이요. 어떻게 물리에서 나타내요? 방향이요. 방향은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됐어? 네. 그리고 동서남북 방향 표현이 있을 때만 동쪽, 서쪽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방향 표시 없는데 오른쪽을 습관적으로 동쪽으로 표현하시면 틀립니다. 오른쪽은 그냥 오른쪽이야.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방향도 계산한다. 방향도 계산할 겁니다. 됐어? 그래서 방향을 계산할 때 쓰는 기호가 있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 뭔지 아세요? 바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호를 방향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방향도 계산할 겁니다. 되겠어? 그럼 선생님 플러스가 어느 방향이에요? 그건 네가 그 문제 풀 때 그냥 놓으면 돼. 저는 플러스를 아래쪽 방향으로 놓을래요. 네, 그럼 아래쪽 방향 놓으면 돼요. 자, 플러스가 아래쪽 방향으로 표현하는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이 될까? 위쪽 방향. 됐어? 내가 플러스를 왼쪽 방향으로 놓는 순간 마이너스는 무슨 방향입니까? 오른쪽 방향으로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크다 작다라는 의미를 물리에서는 절대 갖지 않습니다. 절대 갖지 않습니다. 그건 수학 시간에는 갖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크다라는 기호는 수학에서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물리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때 플러스를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는 정반대 방향을 표현하는 걸로 놓으시면 됩니다. 되겠어? 그러니 꼬매나 플러스 2m/초의 빠르기가 빠르니 마이너스 5m/s로 가는 물체가 더 빠른 거예요. A가 더 빨리 가는 거야? B가 더 빨리 가는 거야? B가 훨씬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간다면 얘는 뒤쪽 방향으로 5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물리에서 크다 작다의 의미를 절대 갖지 않는다. 단지 방향만을 표현한다. 되겠어? 이렇게 방향으로 놓고 나중에 방향도 계산할 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빠르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오늘 배울 핵심입니다. 물체가 움직일 때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 어떻게 표현하니? 라는 거죠. 빠르기는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라고 하는 위치 변화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의 간거리라는 걸 간거리를 멋진 말로 위치 변화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의 빠르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빠르기를 구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위치 변화량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위치 변화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애가 보면 앞으로 10m를 가다가 백해서 4m 오는데 총 2초 걸렸어요. 라고 치자. 이게 첫 번째야.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니? 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 얼마야? 얼마야? 6? 또 14. 되겠어? 네, 뭐가 맞을까요? 6이 맞아요? 14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자, 왜냐면요.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때요. 선생님, 왜 6도 맞고 14도 맞아요? 저는요, 앞쪽으로 4m 앞쪽으로 10m 걸어가고요. 뒤쪽으로 4m 걸어왔잖아요. 라고 할 때, 저는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방향 신경 안 쓰고 내가 간 총거리가 나의 이동거리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동거리라고 하는 단어를 중3 때 쓸 겁니다. 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간 거리니까 단지 크기만을 계산해서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나의 이동거리는 14m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3 표현입니다. 이게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는 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다. 네가 걸어간 모든 걸음수를 더한 게 이동거리다. 자,
근데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건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면 저는 방향을 고려해서 나의 위치 변화량을 나타낼 거예요.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이걸 우리는 변위라고 합니다.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위는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을 얘기해요. 그럼 방향을 고려한 위치 변화량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데? 너 처음에 어디였어? 여기. 그러면 2초 후에 도착이 어디야? 여기. 그러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이 너의 위치 변화 방향이야. 그러니까 너는 위치 변화가 앞쪽 방향으로 있었던 거야. 몇 미터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이 직선의 길이가 너의 변위의 크기야. 그러니까 얼마야? 6m예요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움직였어도 방향을 신경 쓰지 않을 때와 방향을 신경 쓸 때 크기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방향을 신경 쓴 위치 변화를 변위라고 한다. 변위는 방향을 신경 쓴 거니까 반드시 방향을 꼭 표현한다.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변위의 크기는 무조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거리 직선거리의 크기를 얘기한다.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의 이동거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14m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변위를 얘기하라 그러면 앞쪽 방향으로 6m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애가 앞쪽으로 4m 걸어가다가 90도 턴에서 3m 내려오는데 10초 걸렸대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경우의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말해. 두 번째 경우, 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거 7m입니다. 이동거리는 내가 간 거리를 그냥 다 더하는 겁니다. 방향 상관없이. 그럼 변위는 얼마입니까? 변위는요,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향하는 방향까지도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방향은 꼭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변위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거 피타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5m. 그래서 얘는 변위가 5m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납득하죠? 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세 번째 유형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저는 아침에 학교 등교해서 학교 운동장을 저 막 돌아요. 우리 학교 운동장 트랙은 100m짜리예요. 100m 트랙을 도는데 5초 걸렸어요. 저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이 얘기예요. A에서 출발해서 A까지 100m 돌고 제자리에 오는데 5초 걸렸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 저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저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저의 이동거리 한 바퀴 돌아서 왔어요. 저의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100m입니다. 그쵸? 저의 이동거리는 운동장 한 바퀴 돌았으니까 100m입니다. 저의 변위는 얼마일까요? 저의 변위가 얼마일까? 고민해. 얼마니? 주원아 얼마니? 0입니다. 됐어. 출발점도 0이고 도착점도 0이기 때문에 됐어. 변위의 크기가 0입니다. 변위의 크기가 0이면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변위는 그냥 0입니다. 자, 네 번째 경우이자 마지막 경우 갈게요. 어떤 애가 앞쪽으로 100m 뛰어갑니다. 자, 100m 뛰어가는데 이 아이는 10초 걸렸습니다. 자, 이제 얘기하세요.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이동거리 얼마입니까? 말해. 이동거리 얼마야? 100m입니다. 맞아. 변이 얼마냐? 말해. 자, 앞에 뭐 하나 빠졌지? 방향. 말해. 네, 오른쪽 방향으로 100m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오, 이렇게 위치 변화량을 얘기할 때요. 중학교 때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이동거리라는 위치 변화 표현과 변이라는 위치 변화 표현이 다른 거구나. 이유는
방향을 신경 썼냐 쓰지 않았냐의 차이다. 이 얘기야.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러한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위치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만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빠르기를 알 수 있다. 되겠어요? 이제 위치 변화량 구했으니까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눠서 내가 원하는 빠르기를 계산할 거야. 자,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기를 구할 때 위치 변화량 중에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을 거예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도 있을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중3 때 배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빠르기를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말이었습니다. 구별해서 쓰셨어야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중 첫 번째 1번 경우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요. 갔다가 돌아오는 이 경우에서 속력 구할 거예요. 얘 속력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동거리를 구해서 시간으로 나누셨어야 되거든요. 얘 이동거리가 13m입니다. 이걸 걸린 시간 2초로 나누시는 게 속력입니다. 1번의 속력. 맞죠? 자, 물리는요.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 속력은 7m/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경우에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순간 변이를 구해서 그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변이는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방향끼리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방향이 하나니까 그 방향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속도 방향이 변이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앞쪽 방향으로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니까 얘는 3m/초가 1번의 속도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왔습니다. 2번에서요. 피타의 형태로 가는데 10초 걸렸다 그랬어요. 이동거리를 10초로, 변이를 10초로 나누시면 각각의 속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0.7m/초가 속력이고요. 속도는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0.5m/초예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3번 볼래요? 3번은 운동장 트랙 한 바퀴 돌 때 속력이 얼마냐면 20m/초입니다. 속도는 얼마예요? 줘야 빨리. 속도 얼마예요? 속도 얼마야? 0입니다. 왜? 변이가 0이라서. 변이가 0이기 때문에 속도는 0입니다. 네 번째요.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 이 아이의 속력과 속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속력 10초로 나누시면 됩니다. 속력은 10m/초고요. 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10m/초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근데 꼬맹아, 너네는 어쨌든 이날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얘기는 이과 상위권을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잘 봐라. 똑같이 움직이는데 크기만 비교할게요. 1번 경우의 크기가 속도보다 속력이 큽니다. 2번 경우의 크기도 속도보다 속력의 크기가 더 큽니다. 3번 경우 훨씬 큽니다. 그렇죠? 근데 4번은 연병을 같습니다. 의외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학에서는요, 의미 없는 일은 없어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시면 선생님은 칠판에 4가지 경우를 그려봐 드렸는데요. 속력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아요. 우리가 본 4가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호기심. 속력이 속도보다 작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런 답이 나왔다면 내가 잘못 본 겁니다.
됐어. 속력보다 속도가 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이동거리보다 변이가 더 큰 경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 선생님, 왜 이동거리가 더 커요? 왜 변이가 무조건 더 작아야 돼요? 왜 작거나 같아야 됩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을 연결한 최단거리죠. 그 최단거리인 변이보다 더 작은 이동거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같은 경우에 속력이 더 크든지 아니면 같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긴데, 네, 맞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저 궁금해요. 어떨 때는 같습니까? 어떨 때가 큰 겁니까? 자, 봐. 여기까지는 컸어. 얘만 같았어. 빨리 조사해. 생각해. 응? 맞아요. 보세요. 4번 같은 경우에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방향이 바뀐 적이 있니 없니? 없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을 때만 속력과 속도의 크기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세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뭡니까? 가다가 방향을 크게 한 번, 아니면 조금, 아니면 조금씩 계속. 그래서 방향을 한 번이라도 바꾸는 그 순간부터는 속력이 속도보다 뭐해진다? 커진다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물체의 운동과 그거에서 따라서 생기는 물리량의 관계를 이해하신다면 딱 봐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속력이 더 크게 나와야 되는 거구나. 이때는 같아야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는 거예요.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어떤 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중위권 아이들도 합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그 값들의 의미를 자꾸 대세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과적인 머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십시오. 그래서 왜 그럴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면 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냥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값의 의미를 봐라. 그래서 선생님은 영재하고 물리 선생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늘 그래서 다 값을 계산하고 나서 그 값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분석해보라고 늘 합니다. 알겠어? 네.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그리고 빠르기를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빠르기 중에서도 속력과 속도라는 개념의 차이를 보여드렸어요. 자, 머릿속에 익숙할 때까지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넣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가 빠르기까지 했는데 그럼 물체가 움직여. 근데 이렇게 물체가 움직일 때요. 운동에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어요. 자, 움직인다고 쳐. 움직이는 애들도 종류가 있어. 이거 중3 때 배워요. 됐어? 여러분은 중상 과정을 다 배워오셨기 때문에 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체의 운동에도 종류가 있는데 자, 운동하는 물체는 빠방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물체 운동의 종류는 뭡니까? 그건 처음과 나중에 빠방이 어때?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던 물체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이 됩니다. 나중이 될 때 이 아이의 빠방이 어떤지 봤더니 여전히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딱 봐서 알 수 있는 거, 이 새끼는 변했다는 겁니다. 안 변했다. 물리는요, 물체가 가다가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녹던 사각형이 삼각형으로 바뀌던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물리에서 관심을 갖는 건 빠르기와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내내 봤더니 얘 방향 안 바뀌었어. 빠르게 안 바뀌었어. 그럼 아무것도 안 바뀌었네? 이겁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이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변하는 운동을 초등학교 때는 안 변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 중3 때부터는 조금 멋진 말로 내 동생 못 알아듣게 됐어 고급진 말로 바꾸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빠르기와 방향이 일종의 거짓말. 이게 그렇죠. 등속. 올라와. 등속. 등속은요. 빠르게 안 바뀌었어. 이 뜻이죠. 그럼 방향도 안 바뀌었어. 뭐라고 할래? 직선. 됐어.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중사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한 글자 줄여서 5글자.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등속은 빠르게 안 바뀌었어. 직선은 방향 안 바뀌었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걸 합해서 됐어?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속도죠. 속도가 안 바뀌었어. 그래서 뭐? 등속도 운동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되겠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라고 표현했던 걸 중학교 때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고요. 이걸 고등학교 때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요. 속도는 빠르기와 방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는 빠르기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얘하고 유사한 단어 알아요.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모르겠는데 유사한 단어 압니다. 뭐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도 등속도 운동에 속한다 안 속한다? 판단해. 틀려도 돼. 자꾸 판단해야 그쪽 방향으로 머리가 발달한다. 같은 말 틀린 말. 등속 원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저거 다른 말입니다. 등속 원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등속 원운동은요. 빠르기와 방향 둘 다 안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등속 원운동 뭐가 바뀝니까? 얘는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닙니다. 아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등속 직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 뭐 있을까? 이마트 가면 여러분들이 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트에 가서 타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대표적인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고요. 또 공항에 가면 여러분들 바닥이 쭉 움직이죠. 뭡니까? 모빌워크. 그리고 공장에 가면요. 제품들이 쭉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죠. 네, 그 컨베이어 벨트. 그럼 선생님, 저 우리 학원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 탔는데요. 판단해.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 하니 안 하니? 이놈의 새끼들 중3 거 물어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등속도 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새끼들아. 멈췄다가 출발했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다시 멈추잖아. 이게 어떻게 등속도 운동이야. 엘리베이터는 등속도 운동 아닙니다. 그래서 속력이 바뀌는 운동입니다. 이런 얘기들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운동의 첫 번째 종류야. 그걸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 되겠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건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등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요. 0초였다가 1초, 2초, 3초, 4초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 동안 나는 물체의 위치를 확인할게요. 0초일 때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초 지나니까 기준으로부터 2m 먼 곳에 가 있고 2초가 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4m 먼 곳, 6m, 8m 먼 곳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얘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게 맞니? 이거예요. 방향은 쭉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직선 운동 맞는데 그럼 등속은 맞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등속 운동을 했는지 알려면 구간 빠르기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서 이걸 작게 구간을 찢습니다. 첫 번째 구간 빠르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빠르기를 보겠다는 거야.
처음에 0초에서 1초 동안 1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동안 2m 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초 동안에 이 구간의 평균 빠르기가 2입니다. 두 번째 1초에서 2초까지 1초 걸리는 시간 동안 2m에서 4m로 또 2m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입니다. 그쵸? 세 번째 구간 또 1초 지나는 동안 2m 갔습니다. 그러니 이 구간의 빠르기도 2입니다. 마지막 구간의 빠르기 여전히 2입니다. 그러니 얘는 방향도 빠르기도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등속 운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자. 물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물체의 속력 또는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물체의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그래서 중3 과정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을 텐데 기억나나 볼게요. 지나가면서 물고요. 맞습니다. 자, 모두 정확하게 그리셨는데 0초일 때도 1초일 때도 2초일 때도 3초일 때도 물체의 속력은 여전히 2라고 하는 일정한 빠르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0초,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날 때 물체의 위치는 0초일 때는 0이었는데요. 1초일 때는 2m 앞으로 갔어요. 근데 2초가 되니까 4m 앞으로 갔는데 이때 1초일 때보다 2초가 돼서 시간이 정확하게 2배 늘어날 때 간거리도 1초일 때보다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늘어납니다. 3초가 돼서 시간이 3배 늘어날 때 간거리도 1초일 때보다 정확하게 3배 늘어나서 6m 앞에 가 있습니다.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만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2배 커졌는데 얘는 4배 커졌어. 비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할 때는 시간, 위치 사이에는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시간, 속력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등속 운동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어. 그럼 반대는 뭐니? 뭔가가 변하는 운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는 운동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두 번째 운동은 변하는 운동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바뀌는 걸 물리에서는 변한다라고 표현합니까? 모양입니까? 상태입니까? 절대 아니라 그랬죠. 뭡니까? 빠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물체가 빠르기만 바뀌던 방향만 바뀌던 그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방이 있어요. 맨 처음에 물체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되니까 이 아이의 빠방이 어떠냐면 여전히 오른쪽으로 가긴 하는데 빠르기가 10됐어. 느껴졌습니까? 이 아이는 방향은 안 바뀌고 뭐만 바뀌었습니까? 빠르기만 바뀌었습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빠르기만 바뀌는 경우도 우리 물리에서는 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뀌는 경우도 변하는 운동입니다. 자,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뭐 있을까? 중3 때 배웠는데. 물체가 가는데요. 방향은 안 바뀌고 빠르기만 바뀌어요. 그거의 대표적인 거. 자, 순간 끝난다? 꼬매가 여기 봐. 얘죠. 이거 무슨 운동입니까? 이게 무슨 운동했습니까? 네. 낙하 운동이죠. 그 중에서 떨어지는 운동은 낙하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떨어질 때 중력만 받고 떨어져요. 공기 저항 같은 거 안 받고. 그걸 우리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자유 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빠르기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물체가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자유 낙하 운동이 그렇습니다. 근데 꼬맹아, 빠르기만 바뀔 때 굳이 빨라질 필요 있어? 느려져도 되잖아. 그쵸? 자, 빠르기가 점점 느려지고요. 방향은 안 바뀌는 운동이 또 있어요. 뭡니까? 거꾸로 던져 올리면 돼요. 똑바로 던져 올리면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요? 이 세상 끝까지는 아니야. 언제까지는? 내가 얘를 20의 속력으로 던졌어. 얘 언제까지 올라가냐? 속력이 0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올라가는 동안 무슨 힘 받죠? 얘 올라갈 동안 무슨 힘 받아? 내가 던지고 나서 얘가 올라갈 동안 무슨 힘만 받니? 말해! 그쵸. 뭘 고민합니까? 중력밖에 안 받죠, 지금도. 그쵸? 네. 자, 근데 얘는 올라갈 동안 중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중력이 어디로 작용합니까?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 작용.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뭐해집니까? 느려집니다. 근데 얘는요. 운동 방향과 중력이라는 힘의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낙하하는 물체 중에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 그럼 거꾸로 똑바로 던져 올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저 운동은 뭐라 그럽니까? 저 운동은 중력과 나란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연직 방향을 그렇습니다. 중력과 나란한 방향, 연직 방향, 그 중에서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는 연직 상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바로 공을 던져 올리는 운동을 연직 상반 운동이라고 고등학교 때 지칭합니다. 저 단어들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연직 상반 운동. 되겠어? 이해해?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만 바뀌는 운동도 있다면 사실은 방향만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요. 갑자기 아래쪽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요. 빠르기는 유지되는데 방향만 바뀌고 있는 아이도 존재한단 말이죠. 뭐 있어? 내가 조금 전에 너희한테 알려주는데 빠르기는 안 바뀌고 방향만 바뀌는 거. 빠르기는 안 바뀌어. 방향만 바뀌는 거. 좀 전에 칠판에 써줬는데 뭐 있지? 뭐 있지? 등소, 원운동. 이 사람들아. 되겠어? 자, 방향만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 등소, 원운동입니다. 이 경우에도 방향만 바뀌어요. 방향만 바뀌어도 바뀌는 운동이 맞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던 애가 갑자기 아래쪽으로 10의 빠르기로 가요. 이런 식으로요. 방향도 바뀌어, 빠르기도 바뀌어, 한꺼번에 다 바뀌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그럴까요? 자, 꼬매나 공을 비스듬히 던져. 그럼 얘가 어떻게 가냐?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무슨 운동? 이걸 밀리에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불러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해.
자, 얘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방향 바뀌고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올라가는 동안은 빨라질까 느려질까? 공을 던졌어. 올라가는 동안 빨라지니 느려지니? 느려지죠. 됐어? 내려올 때는 빨라집니다.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이 사실은 빠르게와 방향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대표적인 운동이고요. 아래로 포물선 그리게 해봐. 아래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도 있다? 뭐요? 여러분들 바이킹 운동이야. 바이킹 타시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걸 과학에서 진자 운동하는 거예요. 시계추 운동, 진자 운동한다 그래요. 자, 생각해. 내려올 때 빨라져, 느려져? 빨라집니다. 중력 방향이니까. 올라갈 때 빨라져, 느려져? 느려집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빠르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운동은 포물선 운동, 진자 운동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안 바뀌는 운동과 변하는 운동이 있다. 이 얘기를 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변하는 운동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변하는 운동을 했어 라고 얘기하죠. 자, 고등학교 올라오면 초등학교 아가들 못 알아듣게 멋진 말로 바꿉니다. 이렇게 변하는 운동을 멋진 말로 우리는 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쟤 가속도 운동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변하는 운동하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안 바뀌는 운동은 무슨 운동한다고 그런다고요? 등속도 운동. 등속도는 안 바뀌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요. 가속도는 변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되겠어? 변하는 모든 운동을 우리는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변하는 모든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한다고 했으니 나는 변하는 운동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 드릴게요. 처음에 0초, 1초, 2초, 3초, 4초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 그랬을 때 처음에 0초일 때 물체는 기준점에 있었다가 1초 지나니까 기준점으로부터 2m 먼 곳에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 2초가 되니까 6m 먼 곳에 가 있어. 여기까지는 2m, 4m, 6m였는데 그래서 2m, 6m 그 다음이 12m 느껴봐. 그 다음 얼마나 걷을까? 추리해. 물리는 추리야. 얼마일 것 같아? 얼마 같아? 20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치자. 자, 그랬을 때 얘는 한 방향으로 쭉 가고는 있어. 방향은 안 바뀌고 있어. 그럼 빠르기는 바뀔까? 이거 한번 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빠르기가 바뀌는지 보려면 아까처럼 구간을 나눠.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빠르기를 비교해 보면 된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 중에서 첫 번째 구간이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2m 가는 빠르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의 빠르기가 2m/초입니다. 두 번째 구간은요.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4m 더 갔네. 그래서 이 구간의 빠르기가 4고요. 세 번째 구간은 그런 의미에서 빠르기가 6이고 네 번째 구간이 빠르기가 8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간별로 속력 또는 속도도 구해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속력이에요? 속도예요? 직선으로 갈 때는 속력 속도가 똑같죠? 네. 그러면 얘는 속력이 바뀌는 운동이 맞네? 네, 그래요.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면 얘는요. 같은 시간 동안에 속력이 얼마나 바뀌어? 라고 하는 그걸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가속도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속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을 얘기해요. 가속도는요. 일정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속도가 변했으면 1초당 얼마씩 바뀌었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서 속도가 변했네요. 좋았어. 속도가 변했다는 건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갔는데 시간 얼마 걸렸어요? 그건 이 구간의 시간 그대로 가면 돼요. 됐어?
그래서 1초 동안이라는 뜻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1초 동안에 속도 변화, 모든 변화량을 꼬매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야 변화량이야.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야 돼. 그럼 4에서 2를 빼니까 속도 변화량이 2.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가속도가 2 미터 퍼 세크 보여? 그래서 어떻게 쓸래? 미터 퍼 세크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한 번 더. 이 구간의 가속도 얼마예요? 똑같이 됐어.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2 증가했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도 2입니다. 세 번째 구간의 가속도도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력이 2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가 2입니다. 아, 그렇구나. 돼요. 하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요. 속력은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는 증가해요. 근데 속도 증가량이 가속도를 보니까 가속도는 똑같네. 네, 1초의 속력이 2c. 됐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속도의 크기가 같은 운동을 우리는 멋진 말로 가속도 운동 중에서도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한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추리해서 그려봐. 그래서 추리해서 그려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요. 여기다 그릴까요? 저쪽에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여기가 시간, 여기가 가속도, 여기가 시간, 여기가 속도, 여기가 시간, 여기가 위치 그리시는 겁니다. 천천히 해. 생각으로 그냥 그리면 돼. 틀려도 되거든. 틀리는 거 너무 괜찮아. 잡게. 자,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가속도가 일정. 됐어? 자, 시간이 0초, 1초, 2초, 3초 지나도 가속도의 크기가 2라고 하는 가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이런 모습 그려줘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보면 0초,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날 때 속도요. 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냐면 1초일 때 속도가
그 다음이 얼마? 4, 6. 그래서 1초일 때 속도가 2였는데요. 2초일 때 속도는 4네. 자, 그래서 시간이 처음보다 2배 커지니까 속도도 정확하게 2배 커지죠? 같은 비율로 커져야 정확하게 비례관계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서요. 그죠? 잘 보시면 시간 위치 그래프요. 이거 0, 1, 2, 3, 4 그랬을 때요. 처음에 0일 때 위치는 0인데 1일 때 위치는 2m 먼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2초가 되면 2배 커서 4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2초일 때 6. 3초일 때는 얼마입니까?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배 커질 때 간거리도 2배가 커지지 않고요. 그거보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2차 함수 포물선 그래프의 반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시간 가속도 그래프로 그릴 때,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릴 때, 시간 위치 그래프로 그릴 때 개형이 다 달라요. 자, 근데 내가 조금 편하게 하려면 이거 몇 차 함수니? 몇 차 함수냐? 상수 함수죠. 몇 차 함수? 1차 함수. 몇 차 함수냐? 2차 함수.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자, 근데요. 제가 이걸 그리는 건 중학교 3학년 때는요. 등속운동 그래프 맞게 그린 거 찾아라.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는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 맞게 그린 거 찾아라. 이거 그려라. 아니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사실은 그래프에는요. 숨을 수 있는 곳에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거 찾기가 바로 물리 문제예요. 자, 저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워요.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 어디요? 그래프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뭐냐? 기울기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기울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프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울기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에 뭔가가 숨어 있다? 뭐가 숨어 있게? 그거 얼마게? 이거 묻는 게 물리입니다.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기울기 어떻게 구하라고요? 수학 시간에 기울기 구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말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 맞습니까? 이게 기울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숨어있는 아이가 누군지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 x축의 물리량이 뭡니까? 시간 분의 y축의 물리량이 뭡니까? 위치 변화. 그래서 이 기울기에 숨어있는 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 숨어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속도 또는 속력.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 또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맞아? 오케이. 자, 그럼 보면 나봐. 얘 1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2초일 때 기울기가 크냐? 말해.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지나도 속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운동한다는 얘기입니까?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써놓습니다. 나 등속도 운동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모든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기울기는 무조건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에 해당되는 물리량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니까 이 기울기가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속도랍니다. 알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속도는 안 바뀌어. 그래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그래프가 맞아. 알겠어? 근데 꼭 얘를 잘 봐. 이것도 시간 위치 그래프지.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뭘 얘기하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 또는 속도죠. 선생님 1초일 때 얘는 곡선인데 속도가 어떻게 알아요? 자, 얘는 1초일 때 속도가요. 여기를 지나는 적선 기울기가 이 순간의 속도입니다. 맞아? 3초일 때 속도는요. 이 점을 지나는 적선의 기울기 이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는 속도가 점점 뭐 해주고 있니? 빨라지고 있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속도가 2였다가 4였다가 6이었다가 보이시죠? 이렇게 속도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는 등속도 운동이니? 아니죠. 속도가 바뀌는 운동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면 얘 기울어져. 이 기울기 뭘까? 생각해. 뭐분의 뭐 시간분의 속도 변화. 됐어? 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니 아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죠.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잘 봐. 얘 1초일 때 기울기가 그냥 2초일 때 기울기가 그냥 3초일 때 기울기가 그냥 어떤 게 기울기가 그냥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그린 빠르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만 그런 게 아니야. 너네 중학교 2학년 때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시험 봤잖아요. 여기에 물질이 이렇게 있어. A,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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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6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 안에 같은 물질이 몇 종류 있습니까? 이 안에 같은 물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같은 물질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밀도 구하면 되죠. 밀도를 어떻게 구합니까?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게 뭡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죠. 그래서 여기 원점을 지나는 점을 중심으로요. 각각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을 때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밀도가 같은 물질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물질이야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과학에서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항상 이렇게 구합니다. X축분의 Y축분.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래프에 숨을 수 있는 게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기울기, 하나는 면적의 뭔가가 숨어있다. 이겁니다. 자, 보면 이거요. 면적. 이 안에 면적에 뭔가가 숨어있대요. 이게 누굴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면적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배웠어요? X축 곱하기 Y축의 물리량의 곱이 면적 속에 있어요.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뭘까요? 거리죠. 이게 그 시간 동안 간 거리예요. 됐어? 잘 봐. 1초 동안의 간거리가 얼마입니까? 구해. 1초 동안의 간거리 2m. 여기 써있죠. 1초 동안에 2m. 2초 동안의 간거리 얼마입니까? 4m. 여기 써있죠. 2초 동안에 4m 했다고. 이걸 일일이 쓰지 않고 이 그래프 하나는 다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거리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는데 상관없어. 여기에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얘는 밑에 있는 면적이 삼각형 넓이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이 면적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예요. 됐어? 그래프가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고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구하시면 그 시간 동안의 간거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되겠어? 하겠어? 자, 얘도 면적이죠? 이 면적의 의미는 뭘까요? 이 면적의 의미는 뭘까요? 얘는 시간 곱하기 가속도. 시간에다 가속도를 곱하면 뭐 나올까? 우리 아까 했습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거 넘기시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속도는 V라고 써요. 벨로시티. 변화량은 델타라고 씁니다. 그래서 델타 V. 그래서 속도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간단히 그려서 그 안에 의미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일일이 말로 표현 절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중3 때는 등속도 운동을 중심으로 배웠으면 고등학교 때는 등가속도 중심으로 배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을 아까 그래프로 그렸는데 그래프를 너무 많이 배우니까 정신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다 써요? 그러진 않겠죠. 자, 고등학교 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주로 쓰는 게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주로 쓰는 게 얘입니다.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시간을 그냥 t라고 써도 되겠어요? 속도는 벨로시티 v라고 그냥 써도 되겠어요? 시간 속도 그래프. 그래서 네, 고등학교에 가면은 시간, 속도 이걸 그냥 기호로 좀 써줘요. 시간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등가 속도라고 하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되는 거라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 속도고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증가해도 등가 속도고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일정하게 감소해도 등가 속도입니다. 등가 속도 그래프는 저 세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해? 그러면서 저거 셋 중에 하나 찍어놓고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등가속도 운동했다고 치자. 처음 속도가 있는 상태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치자. 처음 속도는 2예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 이게 이제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뭘까요? 자꾸 얘기해야 안 잊어버려요. 기울기 뭘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까요? 가속도입니다. 되겠어? 네, 자꾸 할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뭘 나타낼까? 밑에 있는 면적이 뭘 나타낼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맞아요. 간거리. 그래서 자, 그랬을 때요. 저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2m/초라는 속력이 있어요. 이거 한국말로 무슨 뜻이야? 속력이 2야. 이거 무슨 말이야? 어떤 아이의 속력이 2래. 이거 무슨 말일까? 그쵸. 속력이 2란 얘기는 얘는요. 2 빠르기로 계속 가면 1초당 2m씩 간다. 1초에 2m씩 가는 빠르기야 라는 뜻을 써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빠르기로 3초 동안 갔다고 쳐. 몇 미터 갈게? 말해. 몇 미터 갈게? 얼마? 6 갔죠. 1초에 2m씩 가니까 3초 지나면 6m 갔겠죠?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빠르기로 10m 가려면 몇 초 걸리겠니? 5초 걸려. 굳이 거속시라는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됐어. 어떤 물리량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주던 거리를 주던 얼마 걸렸는지를 다 계산할 수 있다. 물리는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해석하는. 자, 그럼 꼬맹아, 속력이 2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 그러면 가속도가 10이래요? 이거 무슨 말일까? 어떤 애 가속도가 10이래? 이거 무슨 말일까?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사실은 10m/s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1초의 속력이 10씩 증가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속도가 10이라는 건 1초당 속력이 10씩 제일 그린 거니까 빨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1초의 속력이 10씩 빨라지겠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러면 2초 지나면 속력이 얼마 빨라져? 네, 20 빨라져요. 처음보다. 그쵸? 그러면 속력이 40 빨라지려면 몇 초 지나면 되겠어요? 4초 지나면 되겠죠. 맞아? 4초 지나면 40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 속도 변화량 하고요. 됐어? 얘네들은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들 40이라는 거 어떻게 구했어요? 40이라는 속도 변화량을 여러분들
속도보다 요만큼 속도가 증가했네. 이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 증가량 어떻게 구한다고?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이해되겠어? 속도 증가량은 시간에다 가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가속도요. 저는 3이라고 줄 거예요. 이 그래프요. 처음 속도를 우리는 물리에서 습관적으로 무조건 처음을 제로로 씁니다. V0 이렇게 씁니다. T라고 하는 2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네. 자, 그랬을 때 저의 가속도는 3입니다. 그럼 꼬면 빨리 생각해. 가속도가 3인데 2초 지났어. 속도 얼마 증가해? 6 증가하죠. 그러면 처음 속력보다 6 증가하면 나중 속도 얼마 되게? 8 되죠. 그러니까 나중 속도가 8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했기 때문이죠. 이걸 등가속도 공식이라고 해서 생으로 외우랍니다. t초 지난 후에 나중 속도 V를 어떻게 구해? 아, 이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늘어난 거 더하면 돼. 속도 늘어난 걸 AT로 계산하는 거야. 그 뜻이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2고 가속도가 3이고 시간이 2초 지났기 때문에 나중 속도 8이야. 이렇게 애들은 계산해요. 우리는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사실은 생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를 애들은 계산합니다. 병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면 답이 보여요. 그 다음에 그럼 2초 동안 간거리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2초 동안의 간거리. 이 그래프에서 간거리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밑에 있는 면적이라고 했죠. 그러면 2초 동안의 간거리는 이 넓이 구해줘. 이 뜻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는요. 잘라서 요만큼의 사각형 넓이에다가 요만큼의 삼각형 넓이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쵸? 공식 자체가 그래요. 밑에 있는 사각형에다가 위에 있는 삼각형 넓이 더해라. 이게 공식이라고요. 밑에 있는 사각형은요. V0 T로 계산하면 된다. 삼각형은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 AT로 곱하면 되니까 됐어. 공식 뭐겠니? AT 제곱. 여러분들이 만드십시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근데요. 이것도 이렇게 구하면 병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요? 사각형 넓이에다가 삼각형 넓이 구해서 더하지 말고요. 적당한 높이로 잘라서 사각형 넓이 구해봐. 이 넓이가 사각형에다 삼각형 넓이 더한 넓이랑 같을 수 있어. 어떻게요? 여기서 튀어나오는 요만큼이 요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때 이 적당한 높이라는 얘는 뭘 얘기할까? 바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얘기합니다. 맞아? 평균 속도로 잘라가지고요. 평균 속도에다가 그냥 걸린 시간만 곱하면 돼.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만 곱하면 굳이 사각형 넓이 더하기 삼각형 넓이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평균 속력이요. 아까 배웠던 게 다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야. 총 걸린 시간으로 이동 거리를 나누면 평균 속력 구하는 거고요. 총 걸린 시간으로 변이 나누면 평균 속도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등가속도 운동일 때는 평균 속도를 굳이 시간분의 변이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분의 이동거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일 때 평균 속도는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하면 돼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평균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는 2고요. 나중 속도 8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하면 이 구간의 평균 속도가 5라는 뜻이죠. 그러면 저 평균 속도 5에다가 걸린 시간 2초를 곱하면 얘가 간 거리가 그 시간 동안 10m 같다는 걸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등가속도에서도 간 거리를 구하는 식 외워야 되니까 이건 외우겠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평균 속도에다가 걸린 시간을 곱합니다.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띵한 값입니다. 산수 평균. 맞죠? 이렇게 가면 돼요. 등가 속도 운동할 때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끊어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등가 속도 운동에서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은 이제 천체 물리학과를 나왔고 순수 물리학과를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으로 안 풀어요. 순수 물리학과 나온 사람들은 공식으로 막 풉니다. 저는 천체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프를 사용하지 공식을 잘 안 해옵니다. 그리고 공식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던 공식을 쓰던 사실은 반드시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간입니다. 시간. 거기서 거기까지 갔는데 몇 초 걸렸어. 이걸 알려줘야 됐어. 거기서부터 힌트로 막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엄청 어렵습니다.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키워드는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애가 여기 거 애가 20m 가까이 있어. 여기 오면 속력이 얼마게? 이런 거 물어봐요. 시간이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안 가르쳐줘. 다짜고짜 여기서 속력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요.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했는데 20m 낙하했어. 여기 바닥에 닿을 때 속력 얼마게? 이런 거 물어봐요. 근데 시간을 안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시간을 모르는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외우는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시간으로 정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 대입합니다. 시간. 그럼 시간항이 없어지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식이 EAS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이에요.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거리는 나중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뺀 값이랑 같대요. 자, 2 곱하기 제 가속도 3입니다. 가속도 곱하기 강거리 10m라고 아까 구해드렸어요. 이거 계산한 값이 나중 속도 제곱 8, 8이 64, 처음 속도의 제곱 2는 4, 이거 뺀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0이고요. 이거 계산해도 60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모르고 나머지 이 4개의 변수 중에 3개만 알면 하나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우리가 분석할 때요. 그래프로 분석하는 연습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공식 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 공식을 암기하는 거 시험 볼 겁니다. 되겠어? 저 그래프하고 요거 공식 외워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면적이 강거리다. 알겠습니까? 요거 잊지 마셔야 돼요.